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20회 서경금융전략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0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유튜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네, 그럼 서경금융전략포럼 주최사인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부회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정말 하반기 행사를 저희들이 또 할 텐데요. 하반기 행사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돼서 또 우리가 극복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는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가 확연히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금융 산업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트렌드를 갖다가 좀 더 가속화하고 앞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대면 업무는 확연히 늘어나고 금융의 디지털화는 보다 빨리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이 가상 암호화폐가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현상들 이걸 갖다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여전히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지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도 지금 디지털 커런시를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정부나 중앙은행도 여기에 충분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은 출구 전략도 지금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경 금융 전략 포럼의 주제는 금융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늘 그렇고 금융도 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해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자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분의 강연을 경청하시면은 그런 해답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최고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또 좋은 행사에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식사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라는 그 큰 변화의 물결이 지금 저희를 관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과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는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많은 또 변화와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전략적 과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반이 그렇고 금융도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ICT 기술이 금융공학과 접목되면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비대면 경제의 확산이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방식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금융회사들도 여기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 미래를 위해서는 민간과 당국 모두 좀 더 과감한 변화와 혁신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융혁신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칫 혁신의 기본 목적인 사람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활용도 사람이며 혁신의 목표 또한 사람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술의 편익과 인본의 가치가 균형 잡힌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인들 스스로도 이전의 전통적인 역할과 관성에서 탈피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복잡화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은 물론 인문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도 함께해야 합니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나 조직 체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산업 전체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을 비롯해 이해 당사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 협치에 기반한 금융규제 정비와 감독 행정의 혁신이 뒤따라야만 민간의 기술 혁신이 일으키는 변화의 물결에서 자초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이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도 변화하는 금융권에 걸맞게 금융법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 정무위도 이미 지난 20대 때부터 금융혁신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신용정보법을 재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21대에도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의 금융권이 화두인 시기에 오늘 파이낸스 리빌딩이라는 시적절한 주제로 금융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국회에서도 평소 같았으면 수십 건의 수백 건의 토론회가 열렸을 텐데 참 토론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정무위에서 저랑 같이 그 야당 간사를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성일종 간사님도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무위에서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앞으로 성일종 간사님과 함께 저희 정무위에서도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일종 의원입니다. 금융이 발달하고 금융이 제 기능을 했었거나 아니면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자금을 모아서 신대륙을 또 상선을 띄웠었던 그 선례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세계를 제패했었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를 해야 되는데 금융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네덜란드의 왕실하고 결혼을 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 금융의 힘을 갖고 제패한 전략이 바로 브레튼 우즈의 그 회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은 산업을 몰고 다녔고 세계의 패권국을 몰고 다녔는데 바로 우리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나 또 홍콩 같은 데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국가가 흥하는데 금융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바로 금융이 선도에 서서 국가의 큰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산업이 연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부가 증가가 되고 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울은 이 홍콩에 있는 이런 큰 금융의 기업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없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규제였습니다. 이거 확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인터넷 뱅킹에 대한 법안을 할 때 국회가 보였었던 그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이 분리에 대한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뱅법이 부결이 됐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잇고 있습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정치가 가장 산업 발전과 과학 발전에 뒷걸음치고 있다, 제일 하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100%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하는 흐름에 있어서 금융이 제일 선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우리 금융인들이 좀 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핀테크와 빅테크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의 역량, 정보화의 역량, 4차 산업에 대한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융의 중심지는 우리가 뉴욕의 월가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금융위하고 금감원 또 많이 협의하면서 우리 금융이 대한민국의 금융이 세계의 금융에 그래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고 또 좋은 안 주시면 저희 국회가 받아서 여러분들 지원하는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세미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환경의 변화, 굉장히 딱딱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변화의 물결 그리고 그 소용돌이를 조금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선 환경 변화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몇 가지 과제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환경 변화 첫 번째로는 우선 성장입니다. 우선 이 표의 밑에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 최근에 IMF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성장을 전망해 놓은 것들인데요. 제일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한국을 지난번에 3.1%로 성장을 예측을 했다가 3.6%로 다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좀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대충 일본 수준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낮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기저효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적으로 이 앞에 국가들은 많이 내려갔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덜 내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를 보여주는 게 위에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2008년 금융위기의 상황이고 오른쪽은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왼쪽 표부터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가운데 1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08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점선은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선은 금융이라고 코스피니까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09년 6월경 언저리에서 거의 같은 100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두 선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과잉 유동성 부족 같은 걸로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그 후에 이게 캐치업을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물과 금융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선은 계속해서 실물 종합지수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실선은 금융인데 이게 상당히 그 100을 이제 터치하는 그 수준에서 두 그 포인트 간의 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동안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금융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치솟아
올라오는 데 비해서 실물은 그것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속성장 과제인데요. 우선 기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것인데, 뭐 중개기능 활성화라는 건 그럼 뭐냐? 이거 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금융이라는 건 경제 주체들 간의 자금의 그 원활한 공급,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 주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고, 따라서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보의 취득, 분석, 공유 이런 것들이 뭐 핵심적인 요소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중개 역할을 해서 나오는 과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더불어서 소비자 보호까지 좀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모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재배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ESG 같은 것에도 좀 개선을 도모해 나간다라는 것이 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그 작업들이, 과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기본 방향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나라에서 이 이슈가 있습니다. 금융이 독립산업이냐 아니면 실물 지원 역할을 해야 되는 산업이냐. 뭐 말하자면 이제 이 오른쪽에서는 거의 보조적인 산업이냐 이런 뉘앙스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금융을 공부하다 보면 금융은 중개 산업이다, 금융 중개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맨 앞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융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실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이라는 건 뭐 돈의 흐름이니까 그것이 혼자 흘러다녀 가지고는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게 뭔가 실물을 제대로 좀 더 가치 창출 방향으로 돌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중개 산업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항상 걔네들을 위해서만 피중개자를 위해서만 뭐 역할을 해야 되나? 꼭 그거는 아니고 스스로 어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왼쪽과 오른쪽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게 맞는다, 저게 맞는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개를 통해서 사실은 금융도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동전의 앞뒷면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규제 완화하고 감독 강화, 이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계속 촘촘히 해가지고는 창의성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가치 창출도 새롭게 할 수가 없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또 사람들 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욕심, 그리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 불확실성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의 틈바구니를 금융이 끼어들면서 말하자면 펀지 게임 같은 거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꼭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금융회사는 또 수익이 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미니멈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감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는 가급적 풀되 주어진 규제를 엄정히 집행하는 감독은 꼭 필요하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으면서 감독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자가당착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8년 GFC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2008년 GFC 이후에 선진국들이 금융 감독 쪽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맞으면
이게 뭔가 금융 감독에 허술한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체제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해서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국도 감독 체계를 다 고쳤고 그다음에 영국도 고쳤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뭐 카드 회사의 사고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제 감독이 사전적으로 그걸 잡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사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GFC 이후에 얘기 나온 것들이 규제 완화는 좋다. 다만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관이 시스템 리스크를 창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대충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는 그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개별 금융 회사가 비록 무슨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시스템이 건실하면 그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 감독의 두 개의 큰 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전성 쪽을 좀 중시해 왔었죠. 전통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뭐 말하자면 어떤 금융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좀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금융권의 신뢰를 낮추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좀 강화해서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좀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생기는 두 가지 추세 하나는 디지털화. 그다음에 또 다음에 얘기할 건 이제 국제화인데 우리 한국 금융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오픈 뱅킹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업도 지금 도입을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 같은 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AI를 접목해서 금융 서비스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런 그 디지털화를 하면서 금융 감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대해서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고 인바운드는 해외에 있는 거를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해외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 수가 한 430개 쭉 있다가 한 443개로 최근에 조금 이제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잘 아시다시피 신남방 국가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 있어서 거기가 조금 이제 좀 몰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다변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쪽 경제권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감독원에서는 그런 쪽도 좀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바운드 쪽이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그 외국계 금융회사 수는 거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티가 이제 그 소매를 철수한다고 해서 좀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티 쪽에서 네 군데를 빼놓고는 다 지금 접는 것 같습니다. 소매 쪽은 네 군데는 하나는 런던이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 그리고 UAE 이 네 개 지역을 빼놓고는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소매를 접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 동안에 뭐 그 저희 한국에서의 그 소매 오퍼레이션도 그렇고 수익성이 받쳐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새로 이게 제인 프레이저라는 그 이제 CEO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과단성 있게 개혁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시티는 과거부터 소매 금융이 아주 유명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매가 뭐 이렇게 컸고 한때는 미국 내에서 1위를 달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8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기업 금융 쪽으로 도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시티도 기업 금융 쪽에 조금 좀 특화해서 앞으로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른쪽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지옌의 그 금융 중심지 순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이 16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부산은 36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금융 혁신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순위를 올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뭔가 그 해외 그 금융 회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유인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활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뭐 이 그 중심지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금융의 발전이라든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노하우를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운다든지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연착륙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이게 불확실성이 지속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변동성 지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거를 뭐 이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융 회사들이 자본 확충이라든지 고배당 지양 이런 부분은 조금 당분간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기업들이 이 코로나 이전서부터 문제가 있던 기업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그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계 기업에 대한 대응과 기업 구조 조정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경제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저희가 한 60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라는 게 말하자면 한국 경제의 허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취약해지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뭐 그 컨설팅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 서민 자금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계부채는 이것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좀 중장기적으로 DSR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 신용 대출 같은 것은 조금 좀 플렉서블하게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주식 투자가 갑자기 증가되면서 문제가 그러니까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지금 같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는 건 뭐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험으로 또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거를 개인들의 어떤 장기 자산 관리로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주식 리등방이나 주식 유사 투자 자문 같은 민생 범죄 근절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 최근에 이 대체 투자가 꽤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체 투자 중에서 또 해외 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들 개별적으로 좀 나름대로 어떤 모범 규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희 그 감독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워치아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부진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 대한 노출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히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혼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원에서 좀 열심히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입은 빅테크가 보유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뭐 그쪽의 역량, 분석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든지 뭐 불공정 영업 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장님께서 훌륭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컨설팅 석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금융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내 업권 확장입니다. 국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파, 그래서 그 구글, 그리고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가장 그 금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를 넘어서 신용대출, 그리고 계좌 예금, 그리고 보험까지 계속 그 업권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의 요소 아니면 동의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비용 구조가 그 저비용의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과 공유함으로써 그 고객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그 어느 정도의 소셜 네트워크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신속한 스케일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이해, 즉 고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금융 업무에서 보다 고객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게 됨으로써 그걸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계속 그를 기반으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액세스가 그래서 훨씬 용이하다 보니 기술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미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뿐만이 아닙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글로벌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이제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시장이 핀테크를 인정하는 그런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빅테크와 핀테크의 경쟁, 그리고 이제 금융업 내부에서도 빠른 경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이건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인트라 밸류체인의 디스럽션.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은 그 상품 개발에서 그리고 고객에게 다가가기까지 모든 이제 그 일련의 밸류체인은 수직 통합화돼 있던 그런 구조였던 게 중간중간 필요한 기능들이 이제 해체되면서 삽입이 되는, 그래서 상품을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그런 그 밸류체인의 그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또 그 금융기관 내에서도 인터 밸류체인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신계좌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이제 압도적인 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ETF를 오히려 이제 뱅가드가 은행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식의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고객 경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NPS,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얼마나 스스로 프로모팅 할 수 있느냐, 일종의 선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존은 47점, 그리고 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 지역은행은 31점, 그리고 전국적인 은행은 18점. 이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객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 그래서 리저널 뱅크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국적인 거점을 가지고 있는 내셔널 뱅크에 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은 것이고,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민하게 고객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고객도 이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90%에 달하는 은행 고객이 신규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일련의 고객 경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종업계와의 합종 연횡의 심화입니다. 비단 금융업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유통, ICT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금융기관이 이에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ICT 플랫폼이 기존의 그 약간 초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결제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수신 기능까지 확대함으로써 그 차산 운용사와 협업을 확대하면서 계속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통기업과 카드사 간의 협업은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월마트와 캐피탈원이 PLCC 카드라는 그런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금융업의 밸류체인이 재정의되고 고객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자각의 일환으로 또 이중업계와 합종 현황이 심화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쟁은 계속 빠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기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것인가, 그 부분으로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밸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을 통한 밸류업이고, 각각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한 밸류업에서는 저희가 고객 접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보시면 그 일련의 밸류체인에서 고객 접점과 백엔드 오퍼레이션, 그리고 Y축을 보시면 금융사업, 그래서 은행업, 카드업, 보험업, 그런 일련의 산업, 아니면 그 안의 상품단으로 저희가 조금 내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존 금융기관 주도의 협업은 고객에 대한 접점을 그 기존 금융기관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이 고객의 접점을 주도하면서 약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단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핀테크 업체 혹은 금융 솔루션 프로바이더와 협업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 접점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약간 역할을 서로 바꿔가는 보다 유연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 혹은 상품 서비스 속성에 대한 고객발 니즈에 상호가 서로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로 개인 고객, 웰스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개인 고객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문성 기반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잘하는 부분, 그래서 빅테크나 핀테크들은 고객 접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접점을 가지고 가고, 은행은 그 금융업의 전문성, 그리고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관리의 역량, 그런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백엔드로 오히려 엔진처럼 작동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에서는 그러니까 뱅크라기보다는 뱅킹이라는 사업 모델 관점으로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고객에게 특정 상품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프라임 레버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기업 금융의 영역 중에서 트레이드 파이낸스라는 영역 중에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상품을 이 프라임 레버뉴라는 이 스타트업 일련의 이제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갖고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클레이즈나 미즈호 그리고 ING와 같은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실제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어 고객 그리고 바이어라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유동성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툴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 이제 서플라이어와 바이어 사이드에 그 재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금융 상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그 이제 기민하게 그 유동이 그 자금 유동성이 돌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플라이어 바이어 간의 할인율을 협상하면서 여기에 이제 은행이 수수료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관리 솔루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보호바이맨이라는 영국의 스타트업 기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니치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모집하는 핀테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되게 특정한 니즈를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되게 특이한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인이 보험사와 어떻게 이제 가입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 개인이 너무 그 이제 특정한 니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고객들을 모아서 풀을 만들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서 그거에 기반으로 리스크가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보호바이매니가 그 개인이 개별로 청약하는 것 대비 이렇게 풀링으로 그 보험사와 대리 협상을 함으로써 고객에게도 훨씬 유리한 그런 가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년에 사업을 진입을 해서 그 이미 21년 4월을 기준으로 322개의 보험 그룹 되게 이제 다양한 그 보험의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펫 인슈어런스 같은 데를 보면 거의 158개의 하위 그 고객 그룹이 존재해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소위 말하는 이구아나 보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그 이제 그 애완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까지 제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바스입니다. 사실 바스가 요즘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킹 애저 서비스라는 그 솔루션으로서 은행이 이제 백엔드로서 이런 다양한 그 고객에게 다양한 기업 고객들에게 이런 제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본적인 뭐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알림, 그리고 이제 계좌 관리, 그리고 카드, 그리고 그 송금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더 나가서는 KYC의 일환인 KYB 그리고 KYC를 대행해주는. 그래서 사실 이 KYB와 KYC가 어떻게 보면 은행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에 대한 이해도 높고 기존의 리스크 관리를 해왔던 역량도 있고, 그리고 그 금융업에서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와 일련의 규제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계속 이제 직불 카드를 발급하고 브랜딩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이제 고객이 그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세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품 구조가 가능하고, 또 이런 부정행위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그 실시간 승인과 거절이라는 그 은행 차원의 이런 차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모델은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윈윈윈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테크 기업 아니면 SME 그런 대기업도 윈할 수 있고, 또 이런 그 은행 BBVA라는 이런 은행도 이런 솔루션을 지속 가능하게 엔진으로서 제공함으로써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고객은 훨씬 유연한 그런 서비스와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윈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업을 통한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금융업의 시장 기회를 볼 때 저희가 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장률, 그래서 인당 GDP 대비 인당 금융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신남방 중심으로 강한 매력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 시장을 갔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남아 시장이 되게 겉으로 봐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그런 다양한 디지털의 모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생명보험에 대한 리터러시가 그렇게 높은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한 페네트레이션 레벨도 한 2에서 3% 수준에 달하는 아주 낮은 그런 수준인데, 이미 그 생명보험업의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인게이징 시켜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이후에 이제 그 클레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상당 부분 이미 디지털화돼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그 뒷단의 밸류 에디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보험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이라는 보장의 키워드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헬스케어 그리고 원격 의료를 기반으로 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프루덴셜이나 뭐 AI,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런 보험사들의 이런 앱을 통한
그 건강관리 앱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격 의료, 그래서 그 이제 제휴 의사와의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의사가 권장하는 약품의 구매, 그리고 그 약품의 배달까지 가능한 그런 체계가 디지털로 엔드투엔드로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루덴셜이라는 보험사는 펄스 바이 프루덴셜이라는 이런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당신의 펄스처럼 당신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는 이제 슬로건 하에서, 그러니까 신뢰받는 어드바이저이자 내비게이터로서 그 이제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남아는 그 교통적인 아니 인프라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을 기민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하고 트리아지 서비스라고 하는, 그럼 이게 이제 의사를 만나봐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그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과 웰니스의 관리는 기본,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컨설테이션, 그리고 처방약의 배달,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인게이징을 시키면 그 다음은 그렇게 광범위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액의 그런 보험, 아니면은 그 채널을 연결한다던가 파트너사 플랫폼의 와일레이블을 통한 그런 상품, 아니면 그런 걸 제공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고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로 그런 페이먼트는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 또 고객과 소위 말하는 설계사 혹은 개인 전담 채널들이 동일한 앱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정보, 동일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근데 이게 비단 한 국가만을 특정해서 만든 그런 일련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동남아 시장을 작정하고 만든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19년 8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출시를 해서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그리고 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그리고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그 동남아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이제 SEA 시장을 대상으로 계속 그 고객 거점을 넓혀가고 있고, 계속 이제 그 프레젠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얻기에 참 어렵고 그렇게 봤던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그런 젊은 고객들인데, 여기는 25세 미만의 고객의 앱 다운로드율이 35%, 그리고 26에서 35세에 달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젊은 세대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신규냐 기존으로 봤을 때 새로운 고객들이 이 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매력도를 느끼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뉴 커스터머 애퀴지션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약간 거점을 두고 특정 지역보다 국가보다는 약간 리전 와이드의 그런 플랫폼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기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그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식의 협업을 그 기존의 금융권과 핀테크, 빅테크가 할 것인가, 그 도메인을 정해 나가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4가지의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 최우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그 앞서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당연히 고객을 잘 알아야 되는 게 필수 원칙이고요. 그래서 고객의 접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과 향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그런 고객 접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금융 생태계 내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현황을 진단해서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고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진단을 기반으로 에스퍼레이션을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합의하신 후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이고, 그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자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해서 협업과 제휴의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제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럼 협업을 하기로 했으면
내부와 외부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기민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또 테크 인프라의 혁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로드맵에 대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객을 다시 제대로 알고 또 우리의 포지셔닝을 결정해서 그 어떠한 운영체계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은 다 자원이 들어가고 일정 부분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금융기관 그리고 핀테크나 빅테크가 당연하게 봐왔던 그런 일련의 비용이나 아니면 그런 구조들을 다시 한번 봐서 어느 부분에서 추가적인 절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부분을 모아서 펀딩을 해서 새로 우리가 투자하거나 성장시키고자 하는 영역에 새로 투자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금융업이 경계를 넘어서 계속 이길 수 있는 선순환의 체계 그리고 우리의 체질 그리고 우리의 단단한 기본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회 서경금융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